허리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 아래쪽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다. 수술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움직일 때마다 조심스럽다. 68년을 살아온 이 몸이 이제야 낡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정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정미야, 물 좀 따라줄래? 네. 아, 네. 정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줬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뭔가 다르다. 여기요, 어머니. 컵을 받아들며 정미의 얼굴을 봤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예민해진 건가. 수술 후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든다. 고마워. 도윤이는 회사 갔어요. 요즘 일이 많대요. 정민은 다시 소파로 돌아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이 들면 쓸쓸해진다더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말을 꺼내려 하자 정미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요양병원 광고 봤는데 시설 되게 좋더라고요.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 더 빨리 회복되잖아요. 그때 도윤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집에서 불편하시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관리받으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날 보내려는 건가?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여기가 편해. 그날 이후로 정미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인다. 내가 거실에 나가면 휴대폰 화면을 재빨리 끄고 도윤이와 속삭이듯 대화하다가도 내가 다가가면 뚝 끊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다. 분명 뭔가 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사람 눈빛쯤은 읽을 줄 안다. 정미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통장을 확인해 볼까? 아니, 그건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수술비며 간병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2,400만 원. 그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텐데.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도윤이가 다가왔다. 정미도 옆에 서서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 수술하신 지도 2달이 됐잖아요. 그동안 집에만 계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쓰던 그 톤이었다. 어릴 적부터 이 녀석은 이럴 때만 이렇게 상냥했다. 그래서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여행? 내가 지금 이 몸으로? 나는 허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요. 펜션인데 완전 조용하고 공기도 좋대요. 그냥 이틀만 다녀오시면 돼요. 갑자기 왜 이래, 너희들. 어머니, 제가 봐도 요즘 기운이 없으세요. 집에만 계시니까 더 그런 거예요.
도윤이가 의자를 당겨 내 앞에 앉았다. 엄마, 전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수술하시고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빴잖아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들의 그런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다. 왜 하필 지금? 정미야, 너도 일 있지 않아? 저요? 아니요. 저 요즘 한가해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정미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컸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느껴졌다. 아니야, 나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효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도윤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정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그냥 이틀만요.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저희가 전부 준비할게요. 전부 준비한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뭘 준비한다는 거지? 그냥 펜션 예약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게. 어머니, 벌써 예약했어요. 이번 주말이에요. 뭐? 나는 깜짝 놀라 정미를 쳐다봤다. 내 대답도 듣기 전에 벌써 예약을 했다고? 아,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요? 근데 어머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사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정미는 휴대폰을 꺼내 펜션 사진을 보여줬다. 깔끔한 건물의 주변 경치도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도윤아, 너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왜요?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도윤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겠다는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그냥 가요. 네,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정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특히 정미는 자꾸 도윤이를 힐끔거렸다. 알았어. 갈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날 보내려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다 왔어요. 도윤이가 차를 세우며 밝게 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션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한적했다. 주변의 다른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야? 강원도요. 공기 좋죠? 어머니, 여기서 푹 쉬다 가세요. 정미가 내 짐을 들고 먼저 내렸다. 나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손님 오셨어요?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왔다. 도윤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사이 펜션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 어머니, 들어가요. 2층이에요. 정미가 내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허리가 아파 천천히 올라가는데 정미는 계속 재촉하듯 앞서갔다. 방문을 열자 깔끔한 원룸형 객실이 나타났다.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풍경. 어때요? 좋죠? 응, 괜찮네. 그럼 저희는 짐 정리하고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너희는 어디 있어? 저희는 1층이에요.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정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나갔다. 뭔가 급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산이 보였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괜히 왔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그때였다. 삐빅 마이너스. 문자 알림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프리미엄 케어하우스 요양센터. 박정욱 고객님의 입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금 2,400만 원. 입소 예정일 2024년 11월 18일. 뭐야? 손이 떨렸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봤지만 문자는 그대로였다. 요양센터? 계약? 2,400만 원? 급히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계좌 잔액이 나타났다. 잔액 13만 7천 원. 아,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2,400만 원. 평생 모은 돈. 수술비, 간병비, 그리고 혼자 살아갈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돈이 사라졌다. 손가락을 떨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11월 10일 오전 9시 32분. 출금 2,400만 원. 프리미엄 케어하우스. 11월 10일. 바로 엊그제였다. 내가 여행 준비한다며 집에서 정신없을 때였다. 이게 대체.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끊고 다시 걸었다. 뚜마이너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정미에게 걸었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다. 네, 어머니. 정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내 통장에서 2,400만 원이 나갔어. 요양원 계약이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이게 뭐야? 문자가 왔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 혹시 어머니 계좌가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해킹?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돌아가면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어머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은행도 문 닫았고. 내일 아침에 바로 은행 가요. 네. 일단 진정하세요. 정미야. 어머니, 저녁 준비해야 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정미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에서 차가운 확신이 올라왔다. 이 여행날 떼어놓기 위한 거였구나. 창밖의 산이 갑자기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곳에 갇혔다. 그리고 그 사이 내 전 재산은 사라졌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윤아, 내가 정말. 대답 없는 방 안에서 나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이의 어린 시절, 정미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밥을 먹던 저녁 식탁.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새벽 4시 나는 다시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끊고 또 걸었다. 10번도 넘게 걸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정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뚜마이너스. 여보세요?
5번째 시도 끝에 정미가 받았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 새벽인데요. 왜 이러세요? 정미야,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너희가 한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 돈, 2,400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봐도 이건 분명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그런 거 정말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이면 내가 모르겠어? 요양원 계약서에 내 이름이 박혀 있다고. 그건 누가 어머니 정보를 빼낸 거겠죠.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정미야, 나 바보 아니야. 돈이 나간 날짜가 엊그제라고. 그날 너희가 집에 있었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저희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분명 해커들이. 그만해. 나는 소리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도윤이 바꿔줘. 아들하고 직접 얘기할 거야. 지금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요. 깨워. 어머니, 새벽 4시예요. 내일 아침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일단 주무세요. 정미야, 제발. 뚝 마이너스. 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통장을 펼쳤다.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출금 2,400만 원. 프리미엄 케어하우스.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갔다.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졌다. 오전 7시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도윤이와 정미가 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마이너스. 누구세요? 정미의 목소리였다.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정미가 잠옷 차림으로 나를 맞았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도윤이 어딨어? 아직 자는데요. 깨워. 당장. 내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는지 정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한참 후 도윤이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왜 이래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도윤아. 나는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한 거야? 뭐려? 내 돈. 2,400만 원. 요양원 계약. 다 내가 한 거냐고.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그게 사실대로 말해.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진정하라고? 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진정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도윤아, 엄마가 물어본다. 내가 한 거 맞지?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구나.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엄마 돈을 훔쳐?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빼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뭐야? 엄마 죄송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미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너희 정말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더라. 엄마, 그건.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아, 정말로 그랬구나.
날 보내려고 했던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너희 대체 왜? 엄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지금 당장 설명해.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 다 들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행도, 이 펜션도 다 계획이었구나. 날 여기 데려다 놓고 집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던 거였다. 내가 돌아갈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도록. 알았어. 나는 돌아섰다. 엄마, 어디 가요? 내 방. 혼자 있을 거야. 엄마. 도윤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봤다. 도윤이에게 건 전화만 20통이 넘었다. 하지만 받은 건 단 한 통도 없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받을 수 없었던 거다. 내가 진실을 알까봐. 계획이 틀어질까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집에 가실 거예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점심도 거르고 방에만 있던 나를 도윤이가 불러냈다. 그래.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엄마, 그래도. 됐어. 짐 싸.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윤이가 운전하고 정민은 조수석에,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2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짐 정리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나는 정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숨이 멎었다. 뭐야, 이거. 방 안이 어지러웠다. 아니, 어지럽다기보다는 누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장롱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천천히 장롱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옷가지 사이로 서류 봉투가 비스듬하게 꽂혀 있었다. 여기 이렇게 넣지 않았는데. 서류를 꺼내 펼쳤다.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예금 관련 서류들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항상 날짜 순으로 정리해둔 것들이 엉망이었다. 누가 뒤진 거야?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서랍 안이 텅 비어 있었다. 통장이 없어? 아니, 여행 갈 때 가방에 넣었었다. 다른 통장들을 말하는 거였다. 예전에 쓰던 통장, 남편 명의 통장, 그런 것들.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뒤적였다. 그때 손끝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게 만져졌다. 인감도장이었다. 여기에 있을 리 없는데. 인감도장은 항상 제일 안쪽 비밀칸에 넣어뒀다. 그런데 지금은 서랍 앞쪽에 대충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가 썼어? 분명히. 손이 떨렸다. 나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거기에 보관해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를 꺼내 비밀번호를 눌렀다. 찰칵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안에 있던 것들이 보였다. 남편이 남긴 결혼반지, 금팔찌 몇 개, 그리고 USB가 없어? 예전 사진을 백업해둔 USB였다. 가족 사진, 도윤이 어린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왜 그걸 가져간 거지? 나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고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최근 파일 폴더를 클릭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다. 11월 10일 오전 10시 47분. 엄마 주민등록증 스캔. 11월 10일 오전 11시 2분. 엄마 인감증명서. 이게 뭐야? 내 주민등록증을 스캔했다. 인감증명서도 떴다. 11월 10일. 그날은 내가 여행 준비한다고 짐을 싸던 날이었다. 나는 휴지통을 열었다. 삭제된 파일들이 보였다. 클릭해서 복원했다. 파일이 하나씩 열렸다. 사진 파일이었다. 내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 어디서?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지난달 정미가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요. 가족 단톡방용이에요라고 했던 게 그때 찍은 사진이었다. 설마 이걸 증명사진처럼 만든 거야? 손이 떨렸다. 파일명을 보니 증명사진 보정. JPG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다. 11월 10일 오전 9시 32분. 출금 2,400만 원. 프리미엄 케어하우스. 오전 9시 32분. 나는 그때 2층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와 정민은 1층에 있었다. 그 시간에 내 컴퓨터를 썼구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스캔, 증명사진, 그리고 출금 시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 보관해둔 개인 서류철을 꺼냈다. 펼치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이 왔다. 서류 중간중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다. 요양원 계약용. 나중에 복사해 둘 것. 이거 원본 보관. 정미의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를 너무 잘 알았다.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서류철을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똑똑 마이너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지 마.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소리쳤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서류를 뒤지고 사진을 찍고 인감도장을 쓰고 컴퓨터로 증명사진을 만들고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필요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은행입니까? 제 계좌에서 부정 출금이 있었는데요. 통화를 하는 동안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윤이와 정미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네, 경찰 신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네,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방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들었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 밖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미가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다. 은행. 저희가 같이 갈게요. 필요 없어.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도윤이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창구로 가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제 계좌에서 2,4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11월 10일 오전 9시 32분에 출금되었네요. 프리미엄 케어하우스로 이체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 계좌를 쓴 것 같아요. 본인 명의로 이체가 되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 가족이 제 인감 도장하고
서류를 몰래 쓴 것 같아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다. 고객님, 그건 가족 간의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법률 상담이요? 네. 이건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을 나와 바로 프리미엄 케어 하우스를 검색했다. 주소가 나왔다. 그리 멀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30분 후 깔끔한 5층 건물 앞에 도착했다. 프리미엄 케어 하우스라는 간판이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저 박정욱인데요.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정욱 고객님 맞으시죠? 11월 10일에 계약하셨네요. 제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쓴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 계약서에 서명이. 직원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다. 계약서였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고객님, 하지만 인감 도장도 찍혀 있고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적도 없다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센터장님을 모셔올게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장 김석훈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계약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김석훈은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계약은 보호자분이 대리로 하셨네요. 보호자요? 네. 여기 아드님 되시는 박도윤 씨께서 직접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계약하러 왔다고 하셨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계약금 2,400만 원은 입소 보증금 명목으로. 입소 보증금이요? 전액이요? 네. 저희 센터는 6개월 계약에 2,400만 원입니다. 6개월에 2,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석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보통은 계약금을 내면 입소 일정을 잡는데 박도윤 씨는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그럼 돈만 먼저 낸 거예요? 네. 좀 이례적이긴 했지만 급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입소 일정도 안 잡고 돈을 먼저 낸 거지? 혹시 박도윤 씨가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김석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 김석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박도윤 씨가 소개비를 요청하셨어요. 소개비요? 네. 나중에 다른 고객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약금의 20%, 그러니까 480만 원을요. 순간 머리가 띵했다. 그럼 제 돈으로 계약하고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계약이 성사됐으니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돈벌이였구나. 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였어. 요양원에 나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내 돈으로 계약을 만들고 거기서 커미션을 챙기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다. 더 있나요? 다른 이야기가? 김석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박도윤 씨가 다른 요양원 몇 군데도 알아봤다고 들었습니다.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돌더라고요. 다른 곳도요? 네. 아마 커미션이 제일 높은 곳을 찾으신 것 같아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취소 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만요. 계약금 중 10%는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240만 원이요. 그럼 2,16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환불 처리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취소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가져오셨나요? 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도윤이는 나를 정말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돈만 빼돌릴 생각이었을까? 아마 후자였을 것이다. 나를 여행 보내고 그 사이 계약을 만들어서 커미션을 챙기고 나중에 어머니 계약 취소됐어요. 돈은 환불받았고요 하면서 위약금 240만 원과 커미션 480만 원, 총 720만 원을 챙길 계획이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 다행이네 하고 넘어갔을 거다. 서류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계좌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서류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휴대폰을 켰다. 도윤이에게서 온 문자가 10통이 넘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 내가 나를 걱정해?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와 정미가 현관에 서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요양원 다녀왔어. 네. 도윤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프리미엄 케어하우스. 거기 센터장님 만나고 왔어. 김석훈 씨. 엄마 그게 계약 취소했어. 2,160만 원 돌려받아. 정미가 도윤이를 쳐다봤다. 도윤이는 입술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어. 너희가 뭘 하려고 했는지. 엄마, 오해예요. 오해? 커미션 480만 원 받으려고 한 게 오해야?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두 사람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야. 우리 사이는. 사흘 동안 나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도윤이와 정미가 번갈아 가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윤이를 낳던 날, 첫걸음을 떼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날, 그리고 정미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내가 정미의 손을 잡으며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라고 했던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것 같았다. 똑똑똑 마이너스. 어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문 앞에 둘게요. 정미의 목소리였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밤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도윤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떠나자. 조용히.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를 챙겼다.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남편이 남긴 결혼반지. 가방이 금방 채워졌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고작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다. 웃기지. 나는 방을 둘러봤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 도윤이를 키웠던 이 방,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다. 도윤이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새벽의 고요함이 귓가에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걸어갔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목동이요. 20년 지기 친구 순자가 사는 곳이었다. 며칠 전 전화로 말했더니 언제든지 와, 방 하나 비어 있어라고 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40분 후 순자네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정우가. 순자가 나를 꽉 안았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순자야, 나 괜찮아. 다 알아. 들어와. 순자는 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여기서 지내. 얼마든지.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인데. 씻고 푹 자.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 순자는 수건과 잠옷을 건네주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47통. 모두 도윤이와 정미였다. 문자도 수십 통이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제발 연락 좀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돌아와요. 나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순자가 아침을 차려왔다. 먹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며 순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여행, 문자, 요양원 계약, 커미션까지. 순자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다. 그 나쁜 놈들.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니야. 왜? 명백한 사기잖아. 그래도 내 아들이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우가,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좀 지내면서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해. 나는 내 편이니까. 순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순자네 원룸에서 조용히 지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평화로웠다. 도윤이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정미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환불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다. 입금 2,160만 원. 2,160만 원. 위약금 240만 원을 빼고 돌려받은 돈이었다. 나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240만 원, 그게 내가 나한테 준 상처의 값이구나.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돌려받았다. 이 돈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충분했다. 나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순자에게 계속 신세질 수는 없었다. 정호가, 급하게 구하지 마. 좋은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응.
그래도 빨리 독립해야지. 독립이라니. 좋은 말이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지.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해맑은 얼굴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잘 지내라, 도윤아. 이제 각자 살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커튼을 닫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안 오실 것 같은데.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열흘째였다. 벌써 엄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젠장.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도윤아, 진짜 어떡하지? 요양원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며칠 전부터 프리미엄 케어하우스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입소 일정을 문의하더니 어제부터는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계약이 취소됐다고요? 네. 박정옥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취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가 직접 요양원에 갔다는 거였다. 모든 걸 알아버린 거였다. 그럼 커미션은요? 계약이 취소됐으니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도윤 씨,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업계 평판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겼다. 480만 원. 손에 들어올 뻔했던 그 돈이 증발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정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사실 우리 회사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월급이 밀렸고 지난달에는 절반밖에 못 받았다.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 카드값은 500만 원이 넘었다. 정미도 일을 구하려 했지만 경력 단절 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엄마의 요양원 계약이었다.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드셨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니까 요양원이 나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요양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소개비를 주고 있었다. 480만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처음에는 엄마를 설득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요양원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미와 짜고 여행을 보냈다. 그 사이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획은 이랬다. 일단 계약금 2,400만 원으로 계약을 만든다. 그러면 커미션 480만 원이 나온다. 그 돈을 챙기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오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는데 좋은 곳이 없네요. 계약 취소했어요 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위약금 240만 원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480만 원을 챙기니까 결국 240만 원 남는 장사였다. 엄마는 몰랐을 거다. 그냥 그래, 수고했어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가 직접 요양원에 가버렸다. 모든 게 들통났다.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물어봤어. 아무도 모른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정미가 움찔했다. 엄마의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했지만 다들 우리도 몰라요라고만 했다.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게 느껴졌다. 똑똑똑 마이너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건 엄마가 아니었다. 박도윤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누구세요? 프리미엄 케어 하우스에서 왔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네. 남자는 서류를 꺼냈다. 계약이 취소되면서 저희도 손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미 준비했던 입소 자리도 있었고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 박도윤 씨, 사실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박정옥 고객님께서 본인은 계약한 적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혹시 대리 계약 권한이 있으셨나요? 위임장 같은 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위임장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엄마의 서류를 몰래 쓴 거였다. 없으시면 이건 불법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법적 조치요? 네. 그리고 박도윤 씨, 다른 요양원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의하신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업계에서 소문났어요. 커미션만 노리고 허위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박도윤 씨 이름으로는 어떤 요양원도 계약 안 받을 겁니다. 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걸리면 진짜 고소할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여보, 우리 어떡해. 정미가 울먹였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술하고 나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 허리 아파서 천천히 걷던 모습, 그 엄마한테 내가 뭘 한 거지. 여보,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도윤 씨,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일단 무급휴직 상태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전화가 끊겼다. 무급휴직.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미션 480만 원도 날아갔고 회사도 잘렸다. 엄마도 떠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 여보, 우리 진짜 어떡하지? 정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늦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쓸쓸한 빗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순잔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다. 정우가 오늘 날씨 좋다. 같이 공원 갈래? 응, 좋아. 순자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요즘 좀 어때? 응, 괜찮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사실이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다. 아프긴 했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은 계속 오긴 하는데 받지 않아. 휴대폰에는 여전히 도윤이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왜?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되잖아. 계속 이렇게 피하면 상처만 남을 것 같아. 순자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나는 도윤이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신림동 카페 온유. 거기서 보자. 답장은 금방 왔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잘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10분 후 도윤이가 들어왔다. 야위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도윤이가 내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앉아.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 시킬래?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응,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대출 이자는 계속 밀리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맞아요. 훔친 거 맞아요. 도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낫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커미션이었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48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팔려고 한 거구나. 엄마, 도윤아. 나는 도윤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힘든 건 이해해.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알아. 엄마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봐서 안다고. 엄마. 하지만 도윤아, 내가 한 건 그냥 돈을 빌린 게 아니야. 나를 속이고 내 서류를 훔치고 날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 거야.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제일 아픈 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여행 가자고 하면서 웃었잖아. 그 웃음이 다 거짓이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의 어깨가 떨렸다. 회사도 잘렸어요. 무급휴직 당했어요. 요양원 업계에서도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대요.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도윤이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우는 내 아들을 보니까.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감정도 느껴졌다. 그래도 넌 날 배신했어. 도윤아. 네, 엄마.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한 짓은 용서하기 어려워. 적어도 지금은. 엄마,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는 어떻게 지내? 정미도 많이 힘들어해요. 매일 울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뭐예요? 200만 원. 당장 급한데 쓰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도윤이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윤아, 이게 마지막이야. 네. 이제부터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럼 다신 못 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거야. 내가 진짜로 변하는 걸 보고 싶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해요?
일 찾아서 열심히 살아. 정미도 잘 챙기고.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마.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야.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갈게. 엄마, 잘 지내라, 도윤아. 뒤돌아서 걸어 나왔다. 뒤에서 도윤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나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였다. 석 달이 흘렀다. 나는 이제 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순자 집에서 나와 독립한 지 2달째였다. 방은 작았지만 내게는 충분했다. 깨끗한 침대, 작은 식탁,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이게 내 전부였고 그걸로 만족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아래층 빵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식빵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구운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요즘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 소소한 일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거나 TV를 봤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집에 돌아와 식빵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석 달 전 카페에서 만난 이후 도윤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요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엄마, 정미가 파트타임 일 구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는 읽었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받으셨네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밝았다. 응.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제가 정식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 네.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이에요. 월급도 괜찮고요. 엄마,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잘했다. 엄마 그리고요. 도윤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저희 엄마한테 갚을 거예요. 그 2,400만 원. 뭐? 정미랑 얘기했어요. 매달 40만 원씩 5년 동안 보내드리기로요. 240만 원은 위약금으로 날아갔으니까 나머지 2,160만 원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엄마, 정미가 요즘 상담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이요. 그때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같이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 엄마, 저희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젠가는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윤아, 네 엄마.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네 알아요.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건 인정해. 엄마, 계속 그렇게 살아. 바르게. 그럼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도윤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5년. 매달 40만 원씩 5년. 쉽지 않은 약속이었다. 하지만 도윤이가 지킬 거라고 믿고 싶었다. 며칠 후 정말로 첫 송금이 들어왔다. 입금 40만 원 박도윤. 나는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녀석 정말 하는구나.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갔다. 손주 명의로 계좌 만들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손주분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네. 도윤이의 아들, 내 손주 민준이. 이제 겨우 5살이었다. 나는 민준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도윤이가 보내는 돈을 그 통장에 넣기로 했다. 민준이가 크면 쓸 수 있게. 도윤이한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냥 내가 받는 걸로만 알게 할 거였다. 그리고 내 돈? 나는 복지관 일자리에서 버는 돈과 작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저녁에 순자가 놀러 왔다. 정호가 요즘 표정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처음 왔을 때랑 다르네. 훨씬 밝아졌어. 그런가. 순자가 가져온 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이한테서 연락 왔어? 응. 매달 돈 보내준대. 오, 진짜?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러게. 근데 너 받을 거야? 받긴 받는데 민준이 통장에 넣으려고. 민준이? 응.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라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넌 착해. 그게 문제야. 이제는 착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도윤이는 도윤이 삶을 살고 그렇게 각자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매일 밤 짧게나마 하루를 기록했다. 오늘 도윤이에게 전화를 받았다.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돈도 보내준다고 한다. 민준이를 위해 모아둘 생각이다. 나는 오늘도 평온했다. 이런 삶이 나쁘지 않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나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도윤이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다.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았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증오하지는 않았다. 그냥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다. 며칠 후 정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정미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용서받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정미야, 나도 건강해. 너희도 잘 지내라. 민준이 잘 키워. 답장은 금방 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이 정도면 됐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겨울이 왔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요즘이 나쁘지 않았다. 도윤이는 매달 빠짐없이 40만 원을 보냈고 나는 그걸 민준이 통장에 넣었다.
5년 후면 2,400만 원이 모일 거였다. 민준이가 20살이 되면 그 통장을 줄 생각이었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아뒀단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나는 고요히 그 풍경을 바라봤다. 평온했다. 드디어 찾은 나만의 평온이었다.